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두통학회에서 두통,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를 주제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두 분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 왼쪽에 계신 이미지 교수님부터 잠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두통질환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른쪽에 계시는 배대훈 교수님도 잠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수원에 있습니다. 신경과에서 두통을 담당하고 있는 배대훈 교수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두통 진료를 보고 계시는 이제 교수들인데요.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0가지를 모아서 한 분 한 분씩 이제 그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을 이제 순서대로 좀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질문 하나 있을 때마다 저희 교수님 한 분께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두통은 병이 아니다. 이런 질문을 저희가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두통도 별거 아니고 병도 아닌데 꼭 치료를 해야 되나 하고 뭐 보호자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럴 때 답을 해주실까요? 근데 두통은 증상이죠. 근데 두통이 왜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질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슨 뭐 뇌 종양이나 뇌출혈, 뇌압 상승 이제 이런 진짜 질환으로 인해서 나오는 두통도 있고 그런 게 발견이 안 될 때가 또 많으니까 환자분들이 두통은 그냥 두통이지라고 생각할 때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1차 두통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통이 다른 이상이 없는데 스스로 두통이 생성되고 발생되는 그런 거 자체가 병이다. 어떤 병이냐, 이제 어떤 병이냐를 저희가 찾아드리는 건데 편두통, 군발두통, 뭐 긴장형 두통 이제 되게 여러 가지 1차 두통 질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통을 많이 일으키는 편두통이나 군발두통은 뇌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1차냐 2차냐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냐 없냐 그런 거를 먼저 분류해드리고 원인이 없으면 어떤 두통 질환이다 또 이제 분류해드려서 각각에 맞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일이고요. 질환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가지고 사실 좀 처음에 어떻게 진단했느냐가 정확한 치료와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제일 첫 열쇠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뇌의 어떤 구조상 원인이 없더라도 실제로 기전상으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그리고 특히나 이런 두통 보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진료가 필요하고 진료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치료가 바뀌면은 고통받거나 하는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어서 꼭 이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들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 두통하면 대부분 뭐 CT, 뭐 MRI 뭐 이렇게 찍어본다고 하고 MRI 정상이면은 괜찮다. MRI 정상인데 뭐 난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럼 배대훈 교수님, 그럼 MRI가 정상이면은 그러면은 뭐 병이 없는 걸까요?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MRI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단 도구들이 발전을 했지만 사실 의료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문진입니다. 문진이 뭐냐면 이제 환자분이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걸 이제 의사가 선별적으로 좋은 정보들의 조합을 양질의 걸 취득을 해서 무슨 진단인지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근데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두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통 전문가들이 이제 공부하는 책이 기본적인 교과서가 이제 국제 두통질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200몇 가지 되게 두통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만 보면 검사가 필요한 두통 거의 없거든요. 다 들어보는 거예요. 이래서 어쩌고 이래서 어쩌고 이래서 어쩌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통을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MRI가 아니고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진료 현실이죠. 시간이 되게 짧죠. 한 시간에 몇십 명을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참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의사들도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괜히 의사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나? 라고 하시는데 조금 진료연시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두통 전문가들은 초진 환자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일부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픈 걸 아무도 몰라준다. MRI 5번 찍었는데 다 정상이었다. 난 너무 아파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줘서 나중엔 말을 안 하게 됐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또는 여러 지인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다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상처만 쌓여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말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단핵심은 사실은 대화입니다. 제가 좀 약간 셀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랑스 철학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라깡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세요. 그분이 이제 하는 역할이 되게 최고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환자분을 진료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한답니다. 근데 다 들어주기만 하고 나는 한마디 안 했는데 명의로 소문이 났대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환자분들이 말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열심히 들어주도록 하게 되고요.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몇 가지 또 팁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설문지 같은 걸 좀 미리 좀 드려서 체크할 걸 드리거든요. 제가 맨 처음 만들었던 설문지가 한 2장짜리였습니다. 이게 너무 작네. 4장으로 늘었고요. 좀 이따 보니까 옆에 계신 이미지 교수님이 8장짜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14장이에요. 14장. 그래서 야, 난 질 수 없지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11장이가 만들었거든요. 다시 또 졌네요. 네, 14장으로.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 얘기를 잘 들어준 겁니다. 환자분들도 이제 횡설수설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설문지를 하고 오게 되면 내 생각을 정리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사가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기준에 맞춰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잘할수록 사실은 MRI까지는 필요 없죠.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MRI가 필요한 두통은 거의 없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거도 있어요. 왔을 때 무슨 병인가 봤더니 거의 대다수가 MRI가 필요 없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또는 1차 찌름 두통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더 편두통이고요. 거의 다 MRI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의사와 환자의 공감 능력과 또 사회 분위기가 내가 아픈 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편두통을 두통 전문가가 진단하는 데는 MRI가 필요 없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살면서 한 번은 머리가 많이 아팠다면은 한 번은 찍어본다. 정상이면은 더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한 번은 찍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두통 진단의 핵심이 공감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와닿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통제 먹고 쉬면 다 낫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미지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렇게 자가 조절이 되는 편두통 환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특히 편두통, 군발두통 이쪽 영역은 일반 진통제로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꼭 이제 전문가의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편두통 환자가 인구의 10%라고 하는데 그분들 다 병원 오시면 저희도 힘들거든요. 근데 자가 조절이 되시는 분들 이제 자가 조절하시고 두통 빈도가 너무 많거나 이제 각각의 두통이 일반 진통제로 해결이 잘 안 되시거나 그런 경우에 오셔야 되고요. 또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약 먹고 쉬면 낫더라. 근데 그렇더라도 그런 날이 한 달에 열흘 이상 되면은 그거 자체가 또 자가 진통 기능을 떨어뜨려서 두통이 오히려 많아지고 만성화되게 만드는 약물 과용 두통으로 진행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꼭 병원에 나오셔서 치료받으시면 좋고요. 치료라 하면 2가지인데 이제 아플 때 먹는 약을 저희가 전문 치료제로 처방드리는 급성기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두통의 빈도 자체를 줄이고
자주 아프지 않는 뇌로 전환시켜드리는 예방치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마련돼 있으니 두통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잠깐 뭐 질문 올라온 게 여기 실시간 맞나요? 이렇게 하겠는데 예, 실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10시 16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좀 정리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두통 치료는 갔더니 뭐 진통제 먹으라 그러고 약만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대영 교수님, 두통 치료는 약만 쓴다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약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두통 치료는 병원에 오시는 겁니다. 묵혀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병인 줄 모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감받지 못해서 병원 간다고 하면 남편분들이 야 나도 머리 아파 뭘 굳이 가려고 그래. 회사에서 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야겠어 그러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얘기하죠. 너 게으른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예민해?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편두통 환자분들 비롯해서 예민한 분들 두통 생기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의학적인 거 없어요. 게으른 분들 두통 생기는 건 전혀 아니다. 의학적인 거 없습니다.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는 치료 자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치료의 핵심 1번은 사실 병원에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오시게 되면 생각보다 두통 전문가들의 진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치료가 있으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말고도요. 일단은 생활습관 교정이죠. 이거 되게 어렵고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초진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그래도 설명을 그래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몇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되게 뭐 두통에 일으키는 음식들 진짜 겁나 많거든요. 뭐 먹을 게 없어요. 뭐 편두통 일으키는 초콜릿, 뭐 와인, 뭐 질산염 등등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치면 먹을 게 없고요. 사람마다 전부 다 유발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많은 유발균 중에 사실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이제 좋은 이제 연구 결과,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죠. 제가 영화감독 장진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무슨 프로에서 난 불규칙한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요 라고 규칙적으로 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두통이 만성 두통 환자들이 절반이나 줄어들었대요. 두통 빈도가. 그런 연구도 있어요. 절반이라고 치면 많은 분들이 애게라고 하시는데 삶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사실 두통 전문가들 입장에서 개인적인 목표도 저는 50%만 줄이면 일단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나 싶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50%만 줄어도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표정이 되게 달라지고 삶의 여유가 있어지시고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되세요. 또 동반된 우울감, 불안감도 씻으시 나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치료가 이제 약물 치료 등등 몇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겠죠. 제가 조금 이제 어색한 일반인 분들에서 어색한 치료를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은 약물 치료 말고 다양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두통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시술이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이 있죠. 차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뇌신경 자르나라고 하시던데 그런 게 아니고 신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는 주사를 머리 곳곳에 놔서 안 아프게끔 하는 거죠. 이런 주사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저는 이제 약 못 끊는 분들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얘기할 텐데 약물감 두통 환자분들 입원시켜서 이제 신경 차단 치료를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약 끊고 나면 되게 힘든데 버틸 시간을 되게 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두통과 동반된 근막 통증 유발점이 있으면은 근막 통증 유발점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 보톡스 치료라고 또 있습니다. 보톡스 되게 많이 오해를 받아요. 요즘엔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만 해도 되게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저를 약간 사이비 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다들 진짜 그 표정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발견된 것부터가 되게 터무니없게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베버리힐즈라고 하는 되게 좋은 유명한 이제 부자 동네에서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내 환자들이 이상하게 이마에 보톡스만 맞고 가면 미용 목적으로 했는데 환자분들이 머리가 안 아프다고 해. 신기하다고 해서 자기 신경과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진짜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발표가 된 것을 나중에 정식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근데 굉장히 좋은 효과로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좋은 치료가 다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만성 편두통 환자한테서 굉장히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지고 굉장히 높게 권고하고 있는 이제 미국 FDA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되게 좋은 치료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죠. 또 이제 장비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제한적인데
이제 상표로 언급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 세팔리라고 하는 월에 붙이는 경두개 자극 치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몇 가지 미주신경 자극 치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현실 여건상 힘들지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뒤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항 CGRP 항체들 치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어서 생각보다 두통 치료가 되게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또 신기한 게 산소 치료입니다. 산소 치료는 이제 군발 두통 환자한테 이제 효과가 좋은 건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산소가 아니고요. 고용량 산소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 한 분이 이제 어제 오셨어요. 어저께 그분이 자기 군발 두통이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산소 치료해야 된다 생각해서 집에다가 그 인터넷에서 파는 산소캔을 이렇게 많이 사셨대요. 공기캔인데 그걸 이렇게 마시듯이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속상하게도 아직까지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고용량 산소치료를 해야 되고 이건 좀 속상하긴 하죠. 이제 집에서 하는 자가산소 치료가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가능해지면은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정리하자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시술들과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두통 전문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결론은 병원에 가시는 거다. 약물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 정리도 잘 됐고 여러 이제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럼 두통이 있을 때 응급실은 언제 가야 하나요? 그럼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머리가 아프다고 다 응급실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큰 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응급실을 안 가고 집에만 있기에도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응급실을 가야 하는 두통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지 교수님. 네, 사실 두통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겪어봤고 그 전이랑 똑같다 그러면은 안 가셔도 되는 두통인데 그게 아니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근데 처음 경험한 심한 두통 이거는 병원 가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극심이다 응급실로 가시고 어느 정도 심하다 이제 병원 뭐 외래진료 또는 이제 의원으로 클리닉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똑같이 극심이거나 어느 정도 심한 두통이더라도 편두통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점점 두통이 생기는 그 과정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발병하는데 맥시멈까지 피크까지 찍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게 마련이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조치를 할 시간적 이제 여유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없던 두통이 갑자기 쾅 하고 극심한 강도로 시작을 해버린다. 이거는 진짜 응급실 가셔야 되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벼락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어나면 두통이 극심하고 누워야만 호전된다. 새로 두통 생기신 분 중에서 이런 증상 있으시면 이건 응급실로 가셔요. 뇌압 저하, 뇌척색 누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가시면 좋겠고 또 두통이 지속되면서 발열,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게 동반된다. 편두통은 워낙 간헐적인 두통 반복되시면서 이런 메스꺼움, 구토 동반될 수 있는데 두통이 지속되면서 이제 발열이랑 메스꺼움 동반되면은 뇌수막염 의심 증상이어서 그것도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밑에 4개는 이제 꼭 응급실을 가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세팅에서는 조금 더 위험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머리를 최근에 다쳤다. 그 뒤로 이제 두통이 좀 심하게 오고 있다. 그거는 조금 원인 찾으셔야 되니까 가보셔야 되고 오히려 너무 만성 이제 옛날에 뭐 1, 2년 전에 다쳤는데 그 뒤로 계속 아프다. 이거는 그렇게 위험 증상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생긴 외상 이후에 생긴 거는 조금 검사해 보셔야 되고 뭐 인지기능 성격 변화 동반된다. 당연히 가시겠죠. 임신 중, 분만 후, 면역 저하자, 면역 억제제 사용자 이분들은 남들보다는 위험한 두통이 올 소지가 더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새로 생긴 심한 두통은 응급실 또는 뭐 가능하시면 두통 전문가한테 빠른 시간 안에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통은 내가 알긴 아는데 도저히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계속 토하고 너무 아프고 뭐 생활이 안 된다. 응급실 가서 일단은 수액 맞고 주사 맞으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답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20분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올려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좀 이제 질문 몇 가지만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질문, 이제 꺼벅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는 유전이고 어쩔 수 없나요? 제 엄마도 마이그레인 두통 때문에 힘드셨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면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고 이제 유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배대영 교수님 이 질문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요? 되게 어려워요. 네. 사실은요. 네. 사실은 뭐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네. 이미지 교수님도 계시지만 네. 국제두통학회 이사시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유전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아직까지 그걸 일으키는 유전자가 다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있고 가계도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이들 유전 성향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유전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요인을 타고난 분들이 특정 나이가 되면서 두통을 일으키는 무수히 많은 유발 요인들이 노출이 되면서 결국엔 발현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발현된다고 했는데 유발 요인들이 현대를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와이프가 심한 만성분 두통 환자인데 두통의 원인이 저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떻게 피하고 살겠어요, 현대인들이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다들 힘드시잖아요.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또 잠 푹 주무시고 고3 수험생들,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도,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 이게 가능한 분들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유전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유전질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완벽히 유전질환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어쨌거나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편두통 체질은 유전이다. 편두통 체질을 타고났다. 두통을 발생하기 쉬운 포텐셜을 타고났다. 그거는 유전 맞고 저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체질이 통증을 지속시키게 하는 체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더 유리한 환경 상태를 잘 감지하고 내부 상태를 잘 감지해서 어떤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반응하는 그런 체질인 게 더 본질이고요. 그게 자꾸 두통으로 가면은 그거는 저희가 치료할 수 있어요. 두통으로 자꾸 올라가는 현상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그레인 헤드액 중에서 마이그레인은 유전이다. 마이그레인 헤드액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환자분들이 계속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체질이에요. 태어난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네. 특별한 기프트,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남들보다 훨씬 더 아주 예민하게 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고 두통 환자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광성한 활동하신 유명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특성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네. 꺼벅님 질문에 마이그레인은 유전이고 유전이라는 건 맞다. 이거 어쩔 수 없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잘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질문만 더 이제 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께서 이제 소화가 안 될 때도 두통이 있고 혈당이 올라도 두통이 있더라고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뒤쪽 보면은 그 관련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인천 워커님 정수리 쪽이 아픈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것도 있고 바드장님이 두통이 잦은 편이에요. 일자목 때문인지 요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좀 조금은 뭐 같이 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질문이라서 혹시 배대웅 교수님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특정 위치를 가지고 두통을 질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한 편두통부터 얼굴이 아픈 것도 가능하고요. 목이 아픈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위치로 발현할 수가 있죠. 근데 특징적으로 뒤통수가 칼로 찌르듯이 찌릿찌릿 아픈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후두신경통이라던가 몇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얼굴 부위도 특징적인 걸 얘기할 때는 특정 부위에 유명한 두통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아프다고 무조건 그 병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환자분들의 오랜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위치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진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일자목 질문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경추인성 두통이 실제로 있긴 한데 지역병원 들렀다가 거기서 목 때문에 머리가 아프대라고 하신 분들 진짜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 특징적인 소견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가장 흔한 두통이 편두통이 많고요. 경추인성 두통은 이제 다른 원인,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치료의 시작은 제가 병원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잘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섣부르게 넘겨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응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뭐 배대영 교수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헛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서. 그래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시간이 있어서 저희 하나 질문 좀 더 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률님, 네. 교수님, 저는 머리가 아프면 속이 울렁거리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고 눈을 감아도 떠도 머리가 아프고 우측으로만 아파요.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혹시 뭐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민지 교수님께서 뭐 혹시 두통이랑 그 속이 울렁거리는 게 동반되면은 이거는 뇌에서 온 두통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사인인데요. 이런 분들은 경추가 아무리 일자목이어도 일자목 두통으로 진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두통이다. 근데 원인을 감별하는 데는 사실 어떤 증상이다라는 현상보다 이 증상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경과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한 6개월 이상 되셨고 이제 이게 한번 그러더라도 한 2, 3일 고생하더라도 결국엔 정상화되고 다시 멀쩡하다가 또 다시 아프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은 100% 편두통이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코스가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프고 있다, 이거는 뇌의 원인을 좀 찾으셔야 돼요. 무슨 뇌 종양이나 이런 거 있으시지 않으신지. 네. 그리고 다음 하나만 더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하이님, 다이어트 하면 두통이 잘 오는데 두통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랑 저희 아까 넘어간 질문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요거랑 갑상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럴까요? 예, 약간 대사성이잖아요. 네, 앞에 그렇죠. 거가 뭐. 혈당 얘기. 예, 맞아요. 네. 아까 아니고 이거는 다음 질문이고. 아까 질문은 지워져가지고. 지워진 게 하나 있는데. 네, 지워져서 맨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님께서 다이어트 하면 두통이 잘 오는데 두통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질문이 이제 혈당이 오르면 좀 이제 두통이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꺼벅님께서 힘든 질문은 왜 이민지 쌤님한테 넘겨주죠?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대영 교수님한테 하겠습니다. 진짜요? 이거 다 어려운데 저는. 네. 일단 뭐 글쎄요, 진짜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두통을 다이어트 하면서 두통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일 수가 있는데, 이거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굶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금식은 유명한 두통의 유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너무 많지 않더라도 너무 적지 않은, 또 너무 많지 않은 정해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대부분 뭘 먹고 두통이 생기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규칙성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바른 생활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렵네요, 이건 진짜. 타고나기를 편두통으로 타고나질 않았어야 돼. 너무 가혹한 대답 아니에요? 편두통 뇌를 타고났으면은 이제 저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의 변동성에 되게 민감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소화가 안 된다, 혈당이 오른다, 갑상선 수치 이런 어떤 항상성의 변동에 맞아요. 민감하게 두통을 발생하는 체질이 편두통 체질인데, 안타깝게도 인구의 10%는 타고납니다. 근데 내가 그 10명 중에 1명이다. 그러면 유난히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피하고 몸의 항상성을 지키고, 다이어트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게 건강하겠고 뭐 혈당이나 갑상선도 남들보다는 조금 이제 수치 변동이 많지 않게 관리하시고 이러는 게 좋죠. 편두통 타고난 분들 되게 똑똑한 분들 많아요. 제 와이프를 포함해서.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어요. 항상 좋은 면을 생각하면은 또 삶이 또 이제 의미가 또 더 다른 의미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이나 고혈당은 그거 자체로도 그러니까 편두통 체질이 아니어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 원인 인자긴 한데 편두통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통이 편두통성 두통, 심한 두통이 나오고 오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편두통성 두통이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 그러면 나의 편두통 포텐셜을 좀 낮춰주는 예방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질문에 좀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질문이 한 이제 5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요. 또 이 준비한 질문 5가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은 또 말씀 주신 이런 질문들 그런 것까지 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으로 이제 자주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면 위가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위내시경들 많이 하고 오시는데 배도영 교수님, 자주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면 위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전제 조건이 두통이 있고 메스꺼움이 있다는 거죠. 메스꺼움만 있으면 당연히 뭐 두통과의 별개 질환으로 봐야 되고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두통이 심하고 메스꺼움이 있으면 사실은 메스꺼움의 이유가 소화기능과적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편두통 진단교신이 있는데 이게 되게 약간 좀 복잡하고 전문가들 위해 만든 진단교신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실 PIN으로 외우더라고요. 3가지를 물어봅니다. 서양 이제 외국인 말이니까 Photophobia, Inability, Nausea라고 해서 PIN으로 외우는데 3가지가 뭐냐면은 빛공포증, 밝은 데 가면 머리가 심하게 아파요. 또는 Inability,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또는 Nausea, 구역감인데 3대 증상 중에 구역감 하나가 콕 들어가 있어요. 즉 내가 머리가 꽤 많이 아픈데 구역감이 있으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편두통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 오셔서 보시면은 거의 다 편두통이세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진짜 내시경 5번 하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갈 때마다 다 내시경 정상인데 확실하게 나는 소화기통에 문제가 있을 것만 같았대요. 네, 그래서 여길 가도 또 해보자고 하고 또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그분 편두통이어서 예방약 쓰고 그러면서 구역감 되게 많이 조절이 잘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은 동반 증상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진료실에 오셔서 내가 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남들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관련 있나라고 물어보시면 은근히 많은 경우에서 네, 관련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씩 이게 반응이 늦어지는 이유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민희 교수님, 배대영 교수님 함께 이렇게 얘기할 때 질문이 너무 질문이 적으면 어쩌지 이제 늦은 시간이라 질문이 적으면 어쩌지 해서 약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 질문 좀 읽으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7번째는 약은 참다 안 되면 먹는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은 최대한 아껴 먹는 게, 약 부작용 때문에 최대한 아껴 먹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웬만하면 안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민희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한국인의 정서죠. 그게 이제 참는 게 미덕이고 이제 약을 내가 이게 참 견뎌내는 거가 되게 이제 내 자신의 어떤 근데 그 사실 편두통 기준으로 뭐 사실 대부분의 두통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뇌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 이 현상이 뇌를 전부 다 지배해버리게 되면은 되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시작될 때 바로 잡아야지 깨끗하게 잡힐 확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먹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뭐 일반 진통제 약국약이든 편의점 약이든 아니면 처방받은 약이든 다만 주의하실 거는 한 달에 열흘 넘게 먹지 말자. 전문 치료제는 처방받으시는 뭐 트립탄 계열 이런 약이고
복합 진통제가 많이 드시는 판피린, 개보린, 펜잘 뭐 이런 게 복합 진통제예요. 이런 걸 쓰고 계시면 한 달에 열흘 이상 드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뭐 그나렌 뭐 이런 말 많이 해야 되나요? 나프록센 제형 뭐 이런 거 드시는 일반 진통제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15일 이상 드시면은 약물 과용이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렇게 뇌가 스스로 진통하지 못하게 되는 뇌로 좀 바뀌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아플 때마다 바로바로 먹는 게 좋대. 과용하지 않는 선까지만 먹자. 한 달에 8일까지 먹는 거 문제 없어요. 8일을 굳이 내가 한 번으로 줄여서 먹는다. 그게 더 좋진 않습니다. 적당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플 때 이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이민지 교수님이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두통약을 처음 이제 환자분들한테 예방적 목적으로 이제 꾸준히 먹어서 이제 두통을 좀 줄여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릴 때 저는 뇌전증도 없고 우울증도 없는데 왜 편두통 예방약을 뇌전증 약이랑 우울증 약이라고 써져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드릴까요, 배대영 교수님?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예 모범답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냥 다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그게 정말 속이 편하고 환자분들도 되게 공감하고 약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의학이란 게요. 다 처음엔 거짓말이었어요. 우연하게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뇌전증약, 개발된 거 뇌전증약 맞습니다. 우울증약, 우울감을 조절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두통을 감소시키네. 이런 나중에 거짓말처럼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보톡스 얘기했잖아요. 미용 목적의 보톡스가 설마, 저도 진짜 놀랐어요. 설마 진짜 편두통을 가라앉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학은 허구에서 시작돼서 사실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과학적 객관적인 입증의 과정을 물론 거치죠. 뇌전증약, 우울증약 개발된 건 그렇게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두통 조절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 뇌에 발생하는 편두통에서 잘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회로가 이상이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혈압 약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고혈압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근데 새로운 기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의사들도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죠. 근데 참 어려운 거는 이런 약들을 맨날 먹으라고 일단은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시작부터가 이렇게 나 이 약 먹기 싫은데 되게 번거로워 하세요. 자,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그 급성기 진통제 많이 안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약물 중독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일으키려면은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또 급성기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진통제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맨날 먹는 뇌전증약, 우울증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항고혈압제 약을 먹기도 하고요. 또 그 약들 다 부작용들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맞는 약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약, 어떤 사람들은 이 약,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약. 이런 것들은 진짜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저도 매일같이 환자분들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 치료라고 하죠. 진짜 편두통만큼 두통만큼 이 약들을 쓰는 게 예술인 영역이 또 없는 것 같고 맞춤 치료 환자마다 다 다른 이 치료가 없는 게 다 다른 게 정말 이게 두통 환자를 보는 개인적인 또 재미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약들은요 그 우울해서 꼭 뇌전증이 있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의료진을 믿고 잘 드시면은 정말 급성기 약 많이 안 먹고 두통이 좋아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빠르게 좀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번째로 두통 치료제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다던데 요새는 많이들 이제 알고 계셔서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이민희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배대영 교수님 말씀하신 뭐 항뇌전증, 항우울증, 항고혈압 이제 이런 거를 두통 치료로 써야 되는 게 또 저희의 비참한 현실이었거든요. 이걸 막 설득해가면서 막 설명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대체해주는 되게 좋은 신약이 나온 거죠. 이제 최초로 편두통 예방 치료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항-CGRP 항체 주사 치료고요. 우리나라에 4가지 중에 우리나라에 2가지 엠겔러티 아조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초로 편두통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다른 병의 치료제를 갖다가 이제 쓰는 현실에서 이제 두통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쓸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었고 효과도 기존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3달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는데, 요거 맞으시면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두통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두통 빈도 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CGRP 항체 주사 치료 요새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요. 편통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두통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의논하셔가지고 예, 잘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떤 두통은 이제 급성기에 산소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던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대원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군발두통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단 말 분도 있을 거예요. 군발이란 게 이제 응집했다는 뜻이죠. 한꺼번에 응집해서 쫘르륵 하고 옵니다. 근데 좀 더 저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자살두통이라고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말씀을 드려요. 별명이 실제로 서양에서는 자살두통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아프냐면은 이런 표현이 되나? 나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머리를 자르고 싶어. 실제로 그분도 어저께 오셨는데 그분이 나 머리 자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군대 때 이게 생겼는데 혹한기 훈련만 가면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이분은 혹한기 훈련 가면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정말 미치겠는데 선임들은 자꾸 이제 뭐라고 속된 말로 갈구죠. 너 왜 혹한기 훈련 힘들 때만 되면 너 혼자 유달나게 아픈 척이야. 열애하고 싶어서 네가 난리가 났구나. 네가 자꾸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더 빡세게 굴리고, 그럼 더 심해지고, 그래서 밤에 그분이 고쳐서다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총으로 목까지 가누셨었대요. 직전까지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진단된 데 되게 오래 걸렸고 지금은 결국 돌고 돌아서 제가 보고 있는데 사회생활 너무 잘하시거든요. 되게 재밌으세요. 그만큼 군발두통이 되게 힘든 두통입니다. 근데 이 군발두통 치료가 산소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 진짜 하려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속상하게도 한중일을 포함해서 웬만한 OECD 국가들은 다 산소치료가 재택 산소치료 가능하거든요. 정말 창피하게도 진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은 이제 또 그 힘들게 진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그 다음엔 또 다른 관문이 돼요. 환자분들이 이제 군발통에 오시면 죽을 만큼 아파요. 진짜 정말 많이 아파요. 근데 일단 응급실 가야 돼요. 산소를 맞으려면. 갈 때까지 한참 걸리죠. 또 이제 도서에 사시는 분들, 병원 접근이 어려운 분들 가능하겠어요? 갈 때까지 죽을 만큼 아파합니다. 막상 갔는데 병원 응급실 아시잖아요. 산소만 딱 맞고 갔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가긴 어렵고, 그러니까 다들 참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불법적으로 어떻게 산소통을 몰래 구해다가 집에 놓고 계시고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불법적인데 의료진이 암묵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다고 하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여러 정책들이나 국민청원 같은데 저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제가 뭐 특정 뭐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는 다양성의 이야기를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속상하게도 약간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죽을 병, 소위 말하는 환자 수가 많은 병 기준으로 많은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통이 그 WHO가 모든 질병을 등급을 매겼거든요. 얼마나 인류를 괴롭게 하나? 근데 그 중에 1번이 유통이고 2번이 두통이에요. 인류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두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만큼 사람 힘들게 하는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으로, 데이터만으로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끼치는 해악과 삶의 질을 고려해서 좀 정책이 좀 바뀌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저희 의사들도 많이 노력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두통이 꾀병이 아니고 병이구나, 병원에 가야 되는 병이구나, 이렇게 아픈 병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많이들 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그 산소를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뭐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어서
뭐 혹시나 뭐 그렇게 쓰는 게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중요한 질문이 선생님 두통이 인류를 힘들게 하는데 왜 이제야 나오셨죠? 배대현 교수님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군발 두통이 굉장히 힘든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급여 체계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응급실 가고 그때마다 좀 치료가 늦는 상황이 생겨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예, 저희도 학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뭐 아까 뭐 직책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옆에 이제 보험이사십니다. 그래서 배대현 교수님 보험이사신데 이걸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힘들게 두통으로 힘들게 하는데 이제야 나오신 게 아니고, 예, 보험으로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질문들 그걸 좀 이제 하나하나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진짜 많아요, 진짜. 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해야 될지 예.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별 여행님, 코 막히고 기침할 때 두통은 왜 오는 건가요? 약 안 먹고 두통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배대현 교수님 지금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이민지 교수님께서 혹시 비염이나 그 축농증, 부비동염 이것도 두통 유발 질환 중에 하나고요. 요쪽에 이제 그 압력이 가해지고 그런 게 이제 이 뇌 쪽으로 약간 이렇게 신경 활성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올 수 있고요. 비염 때문에 생긴 거라 그러면 비염이 나으면 두통이 없어져야 돼요. 비염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축농증이나 부비동을.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만성 축농증이 있으시고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축농증을 치료한다고 치료했는데 또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하는데 이제 두통이 계속되시면은 그럼 또 여전히 두통의 원인이 따로 있지 않은지, 편두통 환자가 아닌지 그런 거를 또 저희가 점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편두통의 원인과 뒷목 두통의 원인이 어떤 게 다른가요는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했어서 요거는 지구별 여행님은 이제 예, 한번 하나 됐으니까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은근히 잘 되리라님, 엠걸리티를 16개월째 투여 중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기한 없이 투여가 가능한가요? 질문은 혹시 뭐 두 분 중에 배대현 교수님께서 뭐 아니면 예. 뭐 사실은 뭐 얼마나 오랫동안 투여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이 신약은 아직 좀 됐죠 이제. 어쨌건 신약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사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12개월 동안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유지해봤더니 잘 조절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10개월 잘 썼는데 끊으니까 다시 두통이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쓸 때가 오더라는데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비교적 길게 써도 기전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현실적인 문제죠. 워낙 아직까지는 고가의 치료에 해당되고요. 또 이제 급여로 가능합니다. 만성편두통에서 몇 가지 꽤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급여가 가능은 한데 그것도 이제 현재까지는 12개월까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6개월, 9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보험 기준을 삼아서 그 정도 보험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3개월 끊어서 이제 악화되는지 본 다음에 다시 보험해줄지 결정한다. 이제 그런 체계고 우리나라는 12개월 보험해주고 6개월 동안 끊어서 악화되면 다시 보험해준다 이런 체계고요. 근데 보험 기준 얘기에 지금까지는 내 돈 내산 하고 계시다면 내 돈 내고 내가 맞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그냥 오래 맞아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5년 이상 데이터가 장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안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국제두통학회에서 저희가 좀 주장하고 있는 기준은 아주 저빈도 간헐두통, 가끔 한 달에 한 서너 번 아프고 나머지 머리가 다 맑은 그 상태까지는 만들고 그게 한 3개월, 6개월 유지되면 그때 끊어보시는 걸 권하고요. 거기까지 되기까지가 환자들마다 짧게 되시는 분들, 오래 걸려서 되시는 분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잘 되리다님께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꺼벅님께서 장 건강이 두통에 관련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답을 주셨고요. 뭐 질문을 주셨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셰프란스가 또 이렇게 장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그러게요. 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뭐 그 GI 그 소화기 계통의 증상들이 어떤 편두통의 증상들이랑 같이 이제 더불어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동반 질환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처음 두통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체했다거나 하는 경우도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관련이 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뭐 딱 이렇다라고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뭐 관련은 있는데 뭐 동반 증상 혹은 배제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예니님, 머리가 살짝 지끈한 한쪽만 아프면 무조건 편두통인가요? 30대인데 가끔 그래요. 스트레스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 무조건이라고 하면 보통은 잘 아니긴 한데요. 아니긴 한데 좀 풀어서 한번 뭐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배대현 교수님? 그 살짝이라고 한다면 일단 편두통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제가 아까 그 PIN 잠깐 뭐 서양 그 약자로 얘기했는데 비공포증, 일상생활의 불편감, 그리고 구역감이 있으면서 심한 두통이 있을 때 편두통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두통 환자가 편두통 환자가 대부분 병원을 찾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별로 심하지 않은 두통은 별로 병원 안 오거든요. 근데 지구상의 현재까지 데이터, 역학 데이터상 가장 흔한 두통은 사실은 긴장형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인데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서 생각보다 병원을 아주 많이 안 오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병원에 올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한쪽만 아프지 않고 양쪽이 아프더라도 편두통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예. 다음은 윤희님. 제 친구는 편두통 때문에 구토하고 심해서 방에도 불 끄고 커튼 치고 어둡게 며칠 지내야 좋아지더라고요. 예, 이거 질문은 아닌데 굉장히 자주 저희가 이제 접하는 편두통 증상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증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그럼 그 아래쪽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 독거인님께서 2달 전에 머리를 3개 부딪혀서 주먹만큼 부었었는데 병원 가서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향후 뇌질환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뭐 1차성 두통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병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는 뭔가 영상검사나 다른 검사에서 2차적인 원인들이 확인을 안 되셨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해지지는 않는지 다른 이제 시행한 그런 이미징 검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질문들은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나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나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오늘 나온 질문들 중에서 제일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잔머리 쓰느라 전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집중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매번 할 게 생기지만 그렇게 머리 많이 쓴다는 생각이 오히려 안 들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잔머리 쓴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그랬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풀어가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약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레이스님께서 두통엔 개보린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예. 이거랑 그 네. 뒤에 그 어떤 시중 약 중에 좀 효과별로 정리해 주세요.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거 조금 묶어서 대답 드리면은 시중약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타이레놀 계열하고 그냥 단순 진통제, 소염 진통제 계열 이렇게 제품명을 말하자면 이제 그쵸 이렇게 성분으로 말씀드리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 이제 이 덱시부프로펜 이제 이런 애들이 있고 복합 진통제가 있어요. 복합 진통제가 게보린, 펜잘, 판피린 또 뭐 있을까요? 화콜, 뇌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조금 더 강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력하면 할수록 이제 과용에 따른 위험도가 좀 높은 거여가지고 가끔 아프실 때 게보린 드시는 거 좋고요. 펜잘, 뇌신 다 좋은데 한 달에 10번 이상 쓰시지 않아야 되는 종류고요. 앞에 말씀드린 타이레놀이나 일반 진통제 계열은 한 달에 15일 이상 쓰지 않으셔야 될 종류.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일반 진통제, 단순 진통제 중에서 세다기보다는 빠른 순서대로 정리하면은 타이레놀이 빠르고 이제 이부프로펜이 빠르고 나프록센이 조금 더디지만 오래 가요. 그래서 자기 두통 타입에 맞는 거 찾으시는 게 내 두통이 어떤 게 맞을지가 개인마다 또 다르셔가지고 조금 이거저거 시도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인 게보린은 맞는데 게보린뿐만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고요. 김대방님, 주사 치료는 신경과로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배대영 교수님, 요거는 거꾸로 그냥 드리고 싶어요. 두통은 신경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사 치료를 무조건 많이 하는 사실 병원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주사 치료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진단이에요. 진단될 때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아까 제가 공반두통 환자들 평균 진단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편두통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부비동의 기나 두통도 얘기했는데 한 연구에서는 부비동의 기나 두통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80%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는데 80%가량의 편두통이었어요. 즉 내가 알고 있는 두통이 내가 알고 있는 두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전문가들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무슨 치료를 하겠다라고 너무 섣불리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치료의 시작은 두통 전문가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실은 오늘 50분 한다고 했는데 시간 자체는 좀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끊을 수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더 받고 좀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가셔야 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수원 가야 합니다. 저희 다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최대한 남은 시간 최대한 저희가 질문을 좀 하고요. 한 3개 정도 더 말씀드리고 좀 중요한 것만 좀 다들 다 중요하긴 하지만 좀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만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두통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이. 생리랑 생리두통 관련된 얘기를 이미 교수님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리통이 두통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생리통은 그냥 배가 아파야 되죠. 근데 생리 기간에 발생하는 호르몬 변동이 편두통성 두통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 기간에 두통이 있으시다 그건 100% 편두통입니다. 다른 두통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치료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편두통성 두통이 워낙 심한 두통인데 생리 중에 오는 편두통은 더 심하고 약이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 드시고요. 그걸로도 잘 안 되시면 그 기간 동안에 두통을 단기간 동안 예방하는 단기 예방요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기간 예상되시는 기간 동안에 미리 좀 한 5일 정도 약 먹어서 두통 예방하고 넘어가시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생리두통 관련해서 잘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가지 질문을 좀 엮어서 좀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통으로 대학병원 가시는 분들은 증상이 정말 심한가요? 두통으로 신경과를 가면 뇌에 이상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는 거죠? 다른 과에 문제가 있는 두통도 체크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 배대영 교수님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 오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저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는 해결 안 되는 두통 환자분들이
주로 있게 돼요. 이제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두통 전문가들이 결국 그런 힘든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를 가져오시기 이렇게 깁니다. 전 병원에 저쩌고. 근데 저는 다 볼 여유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서 못 볼지도 모르는데 남겨두시면은 꼭 외래 끝나고 다 정리해서 다 남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병원 가시는 거예요. 가면 다들 여기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두통학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진짜 숨겨진 고수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믿고 찾아주시면은 정말 잘 얘기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경과에서 하는 게 저거거든요. 뇌 이상이 없는데 두통이 오는 일을 제일 잘 진단하는 게 신경과여가지고 뇌 이상이 없어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확률이 제일 높으신 과예요. 저희가 신경과에서 신경과만 막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근데 두통 전문가 그 두통에 대해 잘 알고 잘 진단받고 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신경과로 가시는 게.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뭐 가지고 약, 예방약, 기도가.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전조 증상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요. 전조 증상 관련돼서 그 씨앗 조짐 관련돼서 좀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이 좀 위쪽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편두통 시각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처음엔 작아졌는데 점점 커지고 일정 시간 뒤 시야 밖으로 사라져요. 전조 증상 뒤 매번 두통은 없고 뇌파 MRI 다 정상인데 간헐적으로 전조 증상이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초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이 관련해가지고 이민지 교수님께서 혹시 답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편두통성 뇌는 타고나기를 좀 이렇게 잘 감지하고 잘 대응하는 뇌다. 그거 자체는 과민 반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해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활성이 돼요. 근데 과활성이 되면 그게 이제 점점 뇌 여러 군데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두통으로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편두통인데 이런 과활성이 생겼을 때 뇌가 갑자기 멈춰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대응 기전이 아닐까 저는 상상하는데 이런 과활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갑자기 뇌를 좀 자정하는 것처럼 멈추게 되고 정지 신호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각 전조입니다. 그 후두엽, 그러니까 시각 중추가 멈춤으로써 갑자기 멀쩡하던 시야에 좀 이상이 생기고 그게 또 없어지는. 그래서 과활성을 뇌 스스로 자정하는, 정화하는 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뭐 예쁘게 보이지 않으실지 싶어요. 근데 이 현상 자체는 되게 기분 나쁘죠. 막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빈도가 많지 않으시면은, 그리고 한 번에 되게 오래 가지 않으시면은 그냥 일반 편두통 다루듯이 다루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가면은 응급실 뭐 3시간 이상 가는데 안 없어진다. 응급실 가셔야 될 수 혹시 있고요. 빈도가 잦으시면 예방치료 하셔야 될 수 있고, 뭐 이런 두 개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편두통 전조 증상 있는 분들이 지키셔야 될 두 가지 수칙은 담배 피지 않는다. 여자분들은 호르몬제, 피임약 먹지 않는다. 두 가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편두통 전조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하시면은 뇌졸중 위험도 올라가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질문들이랑 해서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다 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일부만 좀 답을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질문이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좀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을 약속하시나요? 이거 쓰고 있었는데 다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잘 한번 교수님들이 실은 말을 쓰면 이렇게 하셔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어떻냐고 처음 여쭤봤을 때 하루도 안 돼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답을 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여러 두통에 관련돼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해주셨고 하실 말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대용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클로징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클로징, 알죠? 클로징. 예. 저는 사실 제가 그 학교에서도 발표하거나 그럴 때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저는 요즘에 좀 공통되는 게 소위 말하는 미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나무가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쿵 쓰러졌는데 아무도 못 들었대요. 한밤중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무가 쓰러진 거 맞나요? 나무가 있기는 했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존재라는 건 결국은 얘기를 해야지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존이란 게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프신 분들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주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또 의료진,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하시면은 없던 나무가 생기고 쓰러지는 나무가 발견이 돼서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를 찾는 게 진료의 시작이라는 거, 다른 걸 다 떠나서 병원에 오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민지 교수님. 네. 저도 미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저희 병원 유튜브를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 이런 걸 꼭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에 반복일 수 있는데 그 편두통성 체질을 타고난 거는 저는 병은 아니라고 봐요. 되게 유리하고 너무 고귀한 체질이시라고 보고 그게 이제 두통을 많이 일으키면 그건 병이다. 두통을 병이냐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통이 많이 일어난다면 병원으로 오셔서 저희가 고쳐드릴게요. 단지 이제 편두통 체질을 타고나신 그거는 너무 고귀한 본인의 어떤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고 아주 이제 세밀한 것들을 잘 감지해서 너무 이 세상을 이롭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편두통 환자분들 항상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 가지신 거 절대 자책하시거나 뭐 내가 예민해서 내가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잘 케어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필요를 잘 채워주시고 있거든요. 멀리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도 미리 감지해서 본인들이 대처해 주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로 인해서 본인이 두통이 너무 자주 올라온다. 그건 오세요. 저희가 치료하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만성 고귀한 분입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배대영 교수님, 이민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